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 뭐 성원이 대단합니다. 일주일이 벌써 또 이렇게 지나갔군요. 네, 오늘은 제 6강입니다 여러분. 제 6강은 제목을 융합의 천재 태조왕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 왕건 잘 아시죠? 그 왕건이 한 일이 많은데 왕건의 성격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요. 저는 이 왕건을 융합의 천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융합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어찌 보면 모순 관계에 있는 것들까지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본다면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융합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거를 그냥 하나에 담아놓기만 하면 그건 혼합이지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존하게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녹여서 합쳤다. 그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뚜렷한 방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융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태조왕건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권력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역사라는 걸 보니까 적자생존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다윈이 말하는 적자생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순응을 하는 그런 종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글을 적은 거 기록을 많이 남기면 이긴다. 적자. 그 이순신은 글을 많이 적었으니까 난중일기를 남겼으니까 임진장초를 남겼으니까 뚜렷한 영웅이 됐다. 그러나 이순신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다른 장수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물론 일리가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왕건의 이야기는 왕건이 이겨서 왕건에 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왕건이 빛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왕건에 관한 기록들을 자세히 꿰뚫어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융합에 성공한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융합의 천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왕건이 역시 이제 궁예라고 하는 한 영웅을 활용한 거잖아요. 궁예라고 하는 한 영웅의 업적을 그가 잘 이용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왕건이 결국 성공한 데는 서남 해안 지방의 그렇죠. 해상 세력을 이용하는 데 성공했다 하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재통일을 하는데 아주 이게 정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아무리 들어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신기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하는 이야기고요. 신라는 항복했고 견훤은
거의 스스로 몰락했고 궁예는 말한 것처럼 왕건에게 사실상 쫓겨난 셈이 되었던 거죠. 그런 각각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흥미롭고요. 네 번째로는 이 왕건이 이데올로기를 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거기서 저는 다른 역사가들과 달리 다른 역사가들도 풍수지리설을 왕건이 중시했다는 점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풍수지리설이 과연 어디에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통일신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골품제를 청산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궁예은하라 후 고구려는 처음에는 송악에서 시작했잖아요. 901년에. 그런데 905년이 되면은 궁예가 수도를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옮겨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요? 하는 이제 그런 질문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918년에 왕건이 왕이 돼가지고 철원에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라고 국호를 정하는데 후 고구려나 고려나 사실은 같은 뜻이죠. 고구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다시 송악으로 돌아오죠. 철원에 머물지 않고 송악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이제 자신의 세력 기반이 본래 송악이니까 그랬던 거죠. 또 궁예가 철원으로 돌아갔던 것도 송악에서 나라를 선포했지만 개성에서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의 본래의 세력 기반이 강원도였기 때문에 철원으로 아마 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다음에 견훤이 이제 935년에 스스로 망할 지경이 되어서 항복을 해오고 930 항복을 해오고 그 소식을 듣고서 신라의 경순왕이 아주 재빨리 나라를 갖다 고려에게 바치고요. 그 이듬해에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후백제가 멸망되고 후삼국의 혼란이 일단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극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 왕건과 왕건의 아버지의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악에서 일어난 왕건 가문이 본래부터 그 주변 지역에 있던 폐서의 여러 호족들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n분의 1이었던 거죠. 많은 호족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건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주변 지역의 폐서 지역의 호족들 가운데서는 아주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이 되면 왕건 이후가 되면은 그 지역의 호족들도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 대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후죽순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그걸 규합을 해서 일을 해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그런 부류 사람들과만 연합관계가 유지되고 나머지 옛날 버릇을 옛날의 나쁜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거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왕건은 개인적인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그가 호족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예가 애초에 강원도 지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서해안 지역으로 나와서 송악에서 나라를 세운 것은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서해안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궁예는 충분히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로까지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면 황해도와 경기도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비교적 자기에 비하면 비교적 미약했던 왕건 세력과
제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죠. 나중에는 왕융으로 개명을 합니다만 그 왕건의 아버지가 대단히 그 외교적인 수완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궁예가 철원에서 또는 강원도 지역에서 송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왕이 됐다면은 사실 왕건의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걸 주고 바로 제거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잖아요. 왕건에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905년이 되면은 궁예는 강원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합리화할지는 그때 궁예가 어떤 식으로 합리화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지배력의 한계를 드러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그때 했어야 할 일은 궁예 입장에서 궁예가 만약 정말 큰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왕건 일가를 완전히 흡수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서해안 일대를 완전히 흡수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좀 어려운 한자말로 하면 온존했다고 볼 수 있죠. 고스란히 살아남게 한 다음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궁예의 입장에서 보면 왕건이라고는 후한을 남겼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왕건 집안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잘 넘기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살아남을 방법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연구거리입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은 왕건이 개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남쪽 지역에 후백제가 있었잖아요. 그 후백제 중에서도 남쪽에 해당하는 나주지방이 있잖아요. 그 나주지방을 왕건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건 집안에는 아주 묘수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백제의 남쪽 지방을 차지함으로써 사실 궁예는 왕건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왕건을 제거해버리면 그 지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대체할 세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후백제를 남쪽과 북쪽에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후고구려 입장에서는 왕건의 나주 점령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궁예로서는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궁예는 철원에 돌아가서 엄청난 도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성은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사 분계선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궁예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다. 말하자면 대륙까지 넘보는 큰 나라를 만들 큰 뜻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궁예는 내부를 다스리는데 내치에는 실패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왕건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났던 거예요. 나주 지역을 차지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왕건은 견훤의 본래 본고장 출발 지점이었던 상주에서 싸운 다음에도 이기거든요. 그리고 이 왕건은 행정력도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궁예는 결국 이 왕건에게 아주 젊은 왕건에게 시중의 벼슬을 말하자면 총리의 벼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궁예의 나라 태봉에서 왕건은 아주 젊은 나이에 정치적으로 보면 제2인자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왕건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장이었고 궁예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예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짓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왕건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우리가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궁예가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그런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크기인 거겠죠. 사실 궁예가 왕건을 의심해서 죽이려고도 했죠. 그 죽이려고 했을 적에 왕건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최응이라고 하는 그 책사죠. 그러니까 그 역사 기록 속에서 보면은 왕건이 궁예에게 이렇게 어전해서 막 압박을 당할 때 너는 반란을 꾀한 적이 있었지? 너는 나에게 불만을 품은 적이 있었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최웅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또는 어린 책사가 붓을 떼구르르 굴려서 떨어뜨린 다음에 왕건에게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빨리 지금 항복하세요. 그게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건이 거짓으로 제가 그런 나쁜 뜻을 잠시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과연 대단하십니다. 해가지고 그 관심법의 권능을 왕건이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예가 바로 죽이지 못하고 살려둔 것이 결국은 반대 세력을 결집시켜가지고 쿠데타로 이어졌다 하는 것이 역사 서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서술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제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사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잘 검토해서 읽어야 돼요. 사료상으로 보면은 뭐 궁예는 왕건을 처음부터 아주 천폭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돼요. 그리고 막 군사 지휘권도 주고 막 다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서술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농담처럼 얘기했죠. 적자, 기록을 남긴 사람이 살아남는다 하는 식으로 기록 중심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예의 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록에서는 막 대단하게 부각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뭐냐?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이 없고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정치적 투쟁의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시대의 흐름은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거칠고 야비하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권모술수에만 골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는 있지만은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갈 적에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정말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건 해상 세력이 해상에서 교역에 종사하는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역사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대단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당연히 왕건이 있었던 거고요. 왕건은 부자였어요. 왕건은 부르주아였어요.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이라는 사람은 설화를 잘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상선을 이끌고 중국까지 왕래하면서 견문을 쌓았다.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은 왕건 집안이 본래 고구려 유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고구려의 유민으로서 중국과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장보고와 같은 사람이지만 장보고와는 다른 배경인 거죠. 그죠? 장보고는 신라의 남쪽 변경에서 이름 없는 그렇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크게 뛰어오른 그런 한 사람이고요. 왕건은 좀 더 토대가 분명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왕건의 아버지 왕건의 시대 9세기 10세기에 활발했던 해상 교역로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화면을 한번 조금 키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무역로가 있었다. 그 무역로 상에는 많은 호족들이 소비자로서 그리고 각각의 지배 영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팔아서 무역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세력들로 자라나고 있었다. 특히 어디에서? 동해안이 아니고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서 그런 세력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왕건인데, 이 왕건이 후백제의 허를 찔러서 후백제의 남부 지역인 나주 지역을 점령한 것은 결코 왕건의 군사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세기 초반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함선을 끌고 쳐들어가야 나주 지방을 따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교적 쉽게 된 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나주 지방의 호족이었던 역시 나주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나주오씨, 장화왕후의 아버지, 장화왕후 집안과 연계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견훤이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성공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완전히 회복을 못합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저 같은 역사가가 해석할 때는 나주나 영암이나 무안 등지의 상인 세력들이 순천이나 광주나 전주로 연결되는 그런 호족 세력들과 대립관계에 있었고 그 대립관계를 왕건이 적절하게 활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건은 제2의 장보고였다. 다만 장보고보다 훨씬 더 정치 감각이 뛰어난 그런 장보고였다. 장보고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비전을 가진 그러한 장보고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왕건은 정말 나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궁예로부터 제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백제를 결과적으로 무너뜨리고 재통일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건의 휘하에는 실제로 그 나주 일대의 인물들이 또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잠깐 들어보면 세 사람이죠. 하나는 최지몽입니다. 최지몽은 왕건의 훌륭한 책사죠. 이 사람이 낭주 출신인데 낭주가 바로 영암입니다. 이게 이제 왕건의 꿈을 해석한 것으로 유명해서 지몽, 알지자 꿈몽자가 됐거든요. 본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수 지리설, 풍수 도참설을 통해서 고려 왕조를 크게 후원한 인물이 경보 왕사, 왕사를 지낸 경보인데 이 경보라는 사람은 원래는 견훤의 왕사였어요. 후백제 견훤의 왕사였는데 이 견훤이 무너지면서 이 왕건 쪽으로 귀순한 그런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왕건의 아들인 해종, 왕건의 아들인 정종 때까지도 왕사를 계속하면서 풍수 지리설을 통해서 고려 왕조의 뭐랄까 이념적 배경 노릇을 해준 경보라고는 왕사가 있고요. 이 경보 왕사의 스승이 바로 그 유명한 도선국사입니다. 역시 영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왕건을 직접 만나지는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이 도선국사가 우리나라에서 집대성하고 유행시킨 풍수지리설이 결국 융합의 천재 왕건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고려 왕조의 등장, 고려 왕조의 재통일은 한반도 재통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특별한 경우인데
해상 세력이 국가를 장악했다고 하는 점에서, 무역 세력이 국가를 열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왕건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퍼져 있었던 해상 세력을 연합할 수 없었더라면, 그렇더라면 그렇게 멋진 고려가 탄생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서양의 속담도 있습니다만, 고려가 신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새 왕조를 출발시킨 세력들이 매우 참신했다 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016년, 2017년에 촛불 시민혁명에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과제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로켓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로켓 엔진은 재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검찰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른바 기레기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각성된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새시대의 왕건, 새시대의 해상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서해안과 남해안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그럼 어떤 형태여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제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성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성공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던 거죠. 그 왕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궁예가 폐위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은 궁예가 어찌 보면 새로운 미륵 하생신앙의 새로운 이념으로 국가를 열어가는 듯 했지만 그는 결국 낡은 이데올로기의 포로였던 거예요. 어떤 낡은 이데올로기에? 신정정치라고는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간다고는 낡은 방식이었죠. 그것은 신라 법흥왕의 시대에는 통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때는 통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백제의 고이왕 때는 통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10세기에 혼란에 빠진 신라를 구원하는 새로운 이념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 명확합니다. 네, 궁예도 많은 전설을 남기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궁예가 이 산에서 잡혀서 죽었다고 하죠. 명성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궁예의 울음소리가 요란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궁예는 그렇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요. 견훤은 내분으로, 집안에 내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이 견훤이 나주로 도망을 쳤어요. 하필. 왜 나주로 도망쳤어요? 왕건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물의 크기가 여기서 딱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달아나야 할 정도 상황이 왔을 적에 후대에 태조 이성계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원래 왕위를 주고 싶었던 방석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방원을 비롯한 그죠? 다른 왕자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만약에 태조 왕건이 명나라의 주원장에 가서 항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견훤은 어떻게 했어요? 견훤은 왕건에게 달아났다. 왕건에게 항복했다. 나주로 가서 항복했다. 개성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나주로 달아났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매우 용렬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성계는 달아나지 않았다. 죽으면 죽었지 제 나라를 남에게 가지고 가서 항복하는 식으로 하진 않았다. 거기서 크기가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역사라는 건 자료에 의존하지만 자료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견훤이 왕건에게 가서 항복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왕건에 끊임없는 공작이 있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공작 중에 공작은 왕건의 인품이겠죠. 견훤은 결국 왕건과 싸우면서도 왕건을 믿고 왕건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건이라는 인물은 큰 인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적도 마지막에 목숨을 건지고 싶을 때에는 저 사람이라면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고 그냥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견훤이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역시 우리가 10세기의 한국의 재통일을 보는데 왕건이라는 인물은 그거를 그의 전략, 외교 전략이라고 봐도 대단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넘어서서 인간의 크기로 보더라도 참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신라의 경순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견훤에게 가서 항복하지는 않았잖아요. 궁예에게 가서 항복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왕건에게는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떤 그 한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확신,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술수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그의 인간다움, 그의 인간적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한때는 왕건을 궁지로까지 몰아붙였던 견훤이었지만 이 견훤은 보면은 이른바 아버지인 아자개의 관계, 아자개의 관계도 보면 어때요? 그것도 대립과 충돌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과도 아버지와도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견훤이 무술이 출중하고 굉장히 뭐랄까 지도력이 강한 강압적인 인물이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리더십을 가진 인간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호수로 두들겨 맞으면서 자란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아주 요녀를 만나가지고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통령이나 그들 수상에 신발바닥을 핥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 사람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발 딱 신고서 두 발을 기차 앞좌석에 올리는 그때부터도 이미 그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공개된 그 손바닥에 그 왕자를 쓰고 나오는 그 유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절대로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저 영국의 조문을 가가지고도 정작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하지 않고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미신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좋아요. 후백전에 이제 그렇게 됐고, 저는 아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혼란기의 인물들 중에 누구하고 제일 비슷한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견훤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집도 세고 억지도 강하고 전투력도 있지만 결국은 덕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좌충우돌하면서 억압하는, 그러다 결국은 실패한 그런 견훤과 비슷한 인물이 아닐까. 이게 견훤에게는 굉장히 욕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 보한집에 실려 있는 경순왕의 항복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본국, 신라죠. 본국은 오래 난리를 겪어서 이미 운명이 다했습니다. 다행히 천자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여기서는 천자의 빛이 누구예요? 왕건의 빛이죠. 왕건의 훌륭한 리더십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정신의 예를 차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란 말은 뭐예요? 그 부속된 국가죠. 조정에 속한, 고려 조정에 속한 신하의 예를 차리고자 합니다. 즉 항복하겠습니다.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물론 이제 마의 태자의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의 왕실 가운데서는 일부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한 사람들, 또는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는 탈출해서 차라리 오랑캐에 가서 훗날을 도모할지언정 고려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뒤에 보면 그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역사책을 열어보면 거기에 보면 자기네 조상이 신라의 김씨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조왕건은, 그 사람이 덕망이 중요한 거예요. 덕망이. 태조왕건은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들이면서 경순왕의 조카를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난 딸들은 나중에 신라 경순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고대의 관념으로는 과거에 김유신과 김춘추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겹사돈을 맺어서 말하자면 생명보험으로 삼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생명보험이 아니고 왕건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경순왕의 자손들이 많잖아요. 저도 제 어머니가 경순왕의 후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되게 많죠. 경주 김씨로서 뿐만 아니라 이른바 김씨 중에서 대표적인 김씨들은 다 경순왕에서 경순왕의 후예로서 그렇게 나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건 아니건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고려 왕건의 포용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신라의 항복을 받은 왕건은 936년 그 이듬해가 되면은 발해계의 북방 이민족까지 끌어안고 그 부대를 이끌고 9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후백제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견훤이 제가 세운 제 나라를 정벌하는데 선봉해서요. 그 결국은 백제군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36년에 재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1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 역동적인 역사의 흐름이 한 장의 지도에 담겨 있습니다. 927년, 통일이 완전히 된 것은 936년이니까 불과 9년 전이에요. 불과 9년 전만 하더라도 왕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930년 고창전투, 안동전투에서부터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윤석열 같은 그런 비열한, 비천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두기는 너무 억울하고 괴롭다고 해서 다들 탄핵을 하자고 그러는데 1년이 넘게 퇴진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927년만 하더라도 왕건은 수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3년 뒤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1년이 지나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면 아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도에 굉장히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934년에 그죠? 발해의 유민이에요. 유목이 아니고 발해의 유민. 발해의 유민들이 대거 입국하게 돼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전통적인 신라 시대의 국경선을 넘어서서 그 위쪽 부분에 상당히 두툼하게 완충지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발해에서 유입된 아주 훌륭한 군사 자원을 왕건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려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왕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합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왕건에게는 뚜렷한 대의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대의 명분입니까? 고구려의 옛 터전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북진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발해로부터 오는 귀중한 자원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골품제도라고 하는 것이 통일신라를 일으켜 세운 주춧돌도 되었지만 그것을 흔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런 나쁜 제도가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걸 씻어내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려웠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건은 그런 시대적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골품제도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을까? 한편으로 왕건은 유교적인 이념을 받아들여서 정치는 이제 합리적인 유교적 기준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죠. 또 유교적인 마인드로 길러진 관리들이 정의와 공평을 기준으로 삼아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냥 귀족의 아들, 귀족의 손자들이 그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왕건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 이데올로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골품제의 이데올로기가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군사적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왕건은 도선에서부터 크게 일어난 도선에서부터 크게 일어난 풍수지리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우선 고려 왕실부터도 풍수지리설을 기초로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왕조가 안전하다는 것도 선전하면서 결국 누가 됐든지 백성 중에 누구든지 풍수지리설에 맞게 집을 짓고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장사를 잘 지내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골품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고 어떤 무덤을 쓰는가가 중요하다. 누구의 6대 손인가 8대 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골 귀족의 아들이냐 손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집을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 묘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왕씨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수백 년 동안 위세를 떨친 골품제를 청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뭐가 됐어요.
수단이 되었다. 무기가 되었다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고려 왕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왕건의 아들인 광종이 과거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는 시험을 통해서 능력만 있으면은 이 국가 안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또 각 지방에 떨쳐 일어났던 많은 호족들에게 창칼을 내려놓고 이제 공부를 해라, 공부를. 시험을 봐라. 그리고 서울에 와서 벼슬을 해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사실상 삼국시대 이래 한국 사회의 기득권의 핵심이 되었던 불교 세력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억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도선이 여기에 절을 지어도 좋다고 인정한 거기는 절을 남겨둬도 된다. 그렇지만 도선이 지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 절을 짓는 것은 굉장히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불교 세력의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공적인 자원이 불교 세력에 의해서 사유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에 이 풍수지리설이 사용이 된 거다. 제가 왜 왕건을 융합의 천재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왕건은 불교를 내버려 두고 유교를 권장하고 그러면서도 신라의 옛 세력들을 다 끌어들이면서도 결국은 풍수지리설을 매개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새롭게 통합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유교적 덕성인 중패비사라고 했죠. 중패비사. 그러니까 패백을 무겁게 하고, 즉 실력자들에게 대우를 잘하는 거죠. 대우를 잘하고 비사, 자기를 겸양, 자기를 매우 낮추는 거. 이게 바로 유교적인 덕성 아닙니까? 그런 유교적인 덕성을 발휘해서 호족들을 끌어안고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세금을 대폭 줄여서 일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붓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폭력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과 합리적인 힘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불교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상징으로 삼고 유교적인 도덕을 통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이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묶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결국 이 나라 안에서 풍수지리설을 잘 활용하면은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골품제 같은 낡은 울타리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왕건이 사용한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방법이 이른바 호족 연합 정책이죠. 혼인 정책을 통해서 각 지방 세력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했는데요. 길게 설명할 겨를은 없습니다만은 지역 안배, 세력 균형을 적절하게 노리면서도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의 호족들을 매우 강하게 끌어안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 왕건에게는 많은 왕비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왕건이 정한 왕건의 후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혜종이었거든요. 혜종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나주 지역의 호족인 그렇죠, 장화 왕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왕건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자기가
나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왕건에게 매우 중요한 부하가 바로 박술이었잖아요. 박술이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당진 출신이거든요. 박술이 복지겸이었거든요. 이 당진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당진 평택항입니다. 해상 세력이거든요. 서남해 안의 해상 세력의 아주 대표적인 영암 나주 지역과 평택 당진 지역의 호족을 매우 중시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의 정식 부인은 또 누굴 삼았어요? 제1번 부인은 정주 출신, 즉 황해도 출신으로 삼았거든요. 자기 출신 지역. 다 서해안이잖아요. 다 서해안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이 융합의 천재 왕건의 모습을 우리가 한쪽 측면이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해 봅니다. 궁예는 결국 낡은 신정 정치로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왕건은 장보고 2.0이었다. 서남 해성 세력의 아주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면서 드디어는 국가 경영의 중심에 등장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려는 외국과의 교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개방적이고 활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상 세력이 중심이 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견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경순왕의 항복을 들어보면 이 세상의 일들이 중국도 당나라와 송나라의 교체기여서 한반도 문제에 전혀 개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때가 되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승리한다. 왜?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력을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혜를 숭상하는 나라고, 억압을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고 신망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인간성을 매우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에 우리는 최선의 선택, 왕건을 재통일된 국가의 지도자로 만드는 그런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일 것은, 나한세의 해법은 결코 억압이 아니에요. 나한세의 해법은 융합이라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칼로 저것을 베고 저 칼로 또 이것을 베고 하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극한적인 너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단순 논리는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역사의 한 가르침을 얻은 느낌입니다. 제 얘기가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